컨텐츠 기획 1 FA 강의 13주차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13주입니다. 이제 몇 주 안 남았죠. 점점 더 주제는 어려워지고 일반적인 컨텐츠 기획에 대한 배경과 조건들에 대한 공부를 1학기 때 하고 2학기 때는 각 파트별로 공부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빅데이터와 큐레이션을 마치고 나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오늘 이번 주 13주차는 인공지능 컨텐츠 생태계 및 융복합 전략인데요. 이 인공지능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들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보다 더 실무적이고 일상화된 것 같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웹툰 파트에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쓴다, 인공지능 솔루션으로 웹툰을 그렸다, 이런 불매운동부터 시작해서 네이버 웹툰에 막 몰려가서 사방사방 난리 나고 했었죠. 이미 전국의 만화 웹툰 관련 학과 학생들도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전히 커리큘럼상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공지능 기반의 과목들을 계속 늘려가고 있고 아마 내년부터는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전부 인공지능 기반으로 바꿀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은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공기와 같은 조건처럼 거대한 패러다임에 쉬프트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의 일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린 지금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의 많은 서비스를 인공지능 기반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인공지능하고 자기는 관계없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죠.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쓰고 있었던 디지털 방식, 그러니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고 나서 그 디지털에서 모빌리티로 바뀌고 나서 그 모빌리티 기반 스마트폰으로 바뀌고 나서 그 모든 시스템 내에서의 인공지능은 아주 스며들기 시작해서 지금은 모든 서비스가 인공지능화되고 있고 그런 서비스를 일반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결국 웹툰을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게임을 만드는 모든 컨텐츠의 기획, 제작, 유통, 소비의 전 생태계에 인공지능 솔루션은 다 묻어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음악과 영화와 스포츠와 미술까지도 모든 문화예술 파트에서도 인공지능은 우리 모두의 서비스를 강화시키고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잘 몰라서 아니라고만 얘기할 뿐 이미 모든 솔루션들은 우리 주위에 다 와 있습니다. 13주차는 바로 그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목도하자는 것이지요. 우리가 웹툰과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어떤 솔루션을 많이 쓰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또 그런 솔루션을 통해서 나온 작품들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기능적이고 반대로 역기능적인 것인지 그거를 확인하고 공유하는 수업이 13주차 인공지능 컨텐츠 생태계 및 융복합 전략이 되겠습니다. 되게 우리가 인공지능을 얘기할 때 가장 위에 있는 펀더먼털에 대한 개념이 복잡계입니다. 복잡계 네트워크를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아주 복잡한 네트워크의 연계성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너무너무 여러 가지의 그 기능적인 조치에 의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잘 정돈돼 있을 뿐이지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복잡하고 다단계 상황에서의 네트워크가 우리 주위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 복잡계 네트워크는 사실은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죠. 우리가 모든 곳에 항상 연결되어 있고 쌤이 지금 말하는 이 동영상도 유튜브에서 녹화하고 있지만 유튜브에 녹화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로 바뀌는 순간 또 다른 데이터 일부분으로 데이터 네트워크 내에서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모든 네트워크가 인공지능은 저에 대한 정보에서 그만큼 또 하나의 데이터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 특히 챗GPT 같은 경우에 많은 질문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되면 챗GPT가 그 정보를 찾기 위해서 검색 엔진을 돌리잖아요. 막 돌리면서 본인이 학습하는 순간에 이제 시간이 걸리는데 그때 엄청난 전기를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인공지능이 더 발달하고 인공지능 서비스가 더 첨예하게 우리에게 친절하게 서비스를 하는 순간 전기는 더더욱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자, 첫 번째 연구 문제는 그것입니다. 복잡계 네트워크를 응용한 인공지능 중에서 요즘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솔루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그럼 국내 지금 인공지능 산업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자료에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네이버가 하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그러죠. 거대 언어, 초거대 언어 모델까지 가고 있는 LLM, 이렇게 해서 라지 랭귀지 이런 뜻이죠. 초거대 언어 모델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흔히 우리가 인공지능이구나라고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들은 다 약한 인공지능입니다. 강한 인공지능은 공부를 좀 해야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약한 인공지능은 어디까지 와 있고 강한 인공지능은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그럼 강한 인공지능은 결국은 지금 네이버 파트에서는 어떠한 모듈과 형식과 목표성을 지향하면서 만들어지고 있는가? 그럼 카카오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럼 KT는 모든 회사들이 인공지능 모형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올라가면 MS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렇죠? 구글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애플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해외에서도 각각의 인공지능에 대한 개발 사례들이 있습니다. 약한 인공지능에서 강한 인공지능으로, 그 다음에 언어 모델도 초거대 언어 모델로, 이런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트렌드를 파악 일단 해야 돼. 우리가 그 트렌드에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그래서 해외 사례들, 다시 말하면 가장 먼저 앞서고 있는 구글과 MS, 그다음에 애플,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지금의 모형들, 그리고 국내 기업들, 네이버나 카카오. 네이버는 사실 인공지능의 본산이 스위스에 있다며요. 그리고 사실 인공지능 학과가 우리 대학에도 있고 인공지능 전공도 있지만 진짜 인공지능 공부를 제대로 한 친구들은 국내에 오지 않는다. 다시 말해 연봉 수준이 높은 해외 기업이나 네이버도 카카오도 다 해외에 있으니까 해외 센터에 있지. 그만큼 실질적으로 연구하고 기술 개발하고 있는 R&D 인력들은 사실은 전혀 우리랑 관계없는 곳에서 엄청난 연봉을 받고 공부를 하고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들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그들이 뭐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외 사례들과 해외 트렌드들, 국내 사례들과 국내 트렌드들 정확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과연 컨텐츠,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은 컨텐츠를 전체 기업의 절반 이상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개발하고 있는 초거대 언어 모델이나 한국형 모델이나 다양한 강한 인공지능 모형은 결국 네이버 웹툰에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네이버 웹툰이 또 자회사 하나 만든다고 그러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 정보가 갈 건데 쇼폼 애니메이션 플랫폼을 만든다고 그럽니다. 도전 만화가처럼 도전 애니 해가지고 아주 짧은 애니메이션을 업로드 시켜서 그런 것들을 또 사람들이 더 많이 쇼폼을 볼 수 있는 조회수에 따라서 또 마치 베스트 도전처럼 애니도 그렇게 만들어서 애니메이션 쇼폼 플랫폼을 개발해서 그게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하죠. 결국은 웹툰과 애니메이션의 경계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더 빨리 더 많이 더 자주 올릴 수 있게끔 도와주는 솔루션들을 AI 기반으로 네이버도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네이버가 만들고 있는 인공지능의 트렌드들, 네이버가 만들고 있는 인공지능의 연구 방향은 결국 우리한테 웹툰의 창작 모형과 애니메이션 창작 모형으로 바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고로 어떤 것이 우리 주위에 올 수 있느냐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가 하고 있는 것들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네이버의 그 매년 그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하고 있는 인공지능의 솔루션의 방향이나 현황들, 카카오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잘 찾으셔서 정리를 한 다음에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직접 창작하는 아티스트들한테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 것인지, 뭐 선생님이 조금 이해하고 있는 거는 샘 뇌피셜은 네이버는 대단히 작가 중심의 개인적인 파트에서 인공지능을 특성화시켜서 제가 전 시간에 수업한 것처럼 작가 개인의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양성을 해서 작가가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이후부터는 창작 과정의 시간을 최소화시키고 효율적으로 창작 활동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공지능 솔루션들을 맞춤형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그에 반해서 전체적인 생산 시스템과 소비 시스템의 효율화를 모색하는 인공지능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파악해 보셔서 발표자들도 각각의 그런 회사들의 특징과 트렌드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좀 정리해 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웹툰 창작에 사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솔루션들을 한번 하나하나 찾아보자는 건데요. 이미 많이 나와 있지요. 대생을 도와주는 것들, 특히나 칼라링을 도와주는 것들, 배경 설정을 도와주는 것들, 이미 한번 그렸던 캐릭터들이나 본인이 자주 그리는 상황이나 연출이나 이런 것들을 뱅킹 시스템이나 스스로 불러올 수 있도록 잘 저장을 해서 그런 것들을 창작 시간에
창작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돕는 인공지능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솔루션들이 있다라는 걸 한번 찾아보는 게 중요하고요. 또 최근에는 아예 기획 단계부터 그 다음에 콘티를 짜고 그거를 연출하는 단계까지 풀로 전체를 하나의 솔루션 내에 묶어서 개발되고 있는 솔루션들이 많습니다. 아마 지금도 우리 몇 가지 수업에 반영되고 있는 솔루션들이 있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음 학기부터도 본격적으로 그런 솔루션들을 수업 시간에 적용시켜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사회에 나가서 작가 활동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솔루션의 창작 과정에서의 응용과 확장 능력이 배양된 다음에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웹툰의 수익 모델이 미리 보기나 다시 보기인데 일주일에 지금은 한 회밖에 못 올라가요. 뭐 그것도 아주 어렵게 올리죠. 일주일에 한 번 업로드 시키는 거를. 그런데 웹소설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3회, 아주 심한 웹소설 작가는 5회까지도 업로드합니다. 그렇다면 웹툰 또한 일주일에 반드시 한 번만 업로드해야 되겠는가? 아닙니다. 2번, 3번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작가가 동시에 여러 작품도 업로드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AI 웹툰 창작 솔루션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거를 그것도 AI였어? 라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솔루션들이 너무 많이 우리 주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그 가성비 일종의 또 가심비 더 심한 거는 연동 효율성 다른 솔루션과의 그 연동이 더 쉽지 않나? 또 네트워크가 쉽나? 더 중요한 건 학습 비용이 최저가 되는 것들, 쉽게 배울 수 있고 쉽게 응용할 수 있는 솔루션은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솔루션이 있다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솔루션의 연동과 연계와 그 다음에 그 파일이 공유가 같이 되나, 내지는 어느 장소에서나 되나, 여러 개의 디바이스에서 되나, 그리고 또 그 자체를 쉽게 공부할 수 있나, 이런 것들까지도 한번 파악해 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2, 3년 전부터 우리 학과에서는 그 AI 이연세 프로젝트를 학부생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데이터 크롤링, 끌어모으는 거, 데이터 라벨링,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왔습니다. 데이터 크롤링은 그런 거죠. 관련된 어떤 데이터의 양성 빅데이터를 적재적소에 있는 것들을 끌어모을 때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한테 쇼업하고 있는 몇 가지 솔루션들은 진짜 그렇게 창작할 수 있는 AI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AI의 끝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문장만 써도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쇼업의 한 부분만을 보여줄 뿐입니다. 이미 그거는 너무 많이 쇼업은 몇 년 전부터 해왔죠. AI에 대한 투자나 회사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만든 것들인데 프롬프트를 이렇게 쓰면 이렇게 나온다. 이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주 맥시마이제이션 된 잘 표현될 수 있는 영역만을 보여줄 뿐이지 전반적으로 다 그런 솔루션이 이미 나와 있다면 우리는 사실은 저작권의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이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머신러닝을 했냐? 쇼업하기 위한 기업들의 그 모델 프로그램들은 사실은 저작권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많이 받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돈을 받고 상품으로 팔게 되고 그런 것들을 구독 경제로 작가들이 구독을 하면서 솔루션을 받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은 저작권의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아마 AI 이연세부터 만들어지는 이런 정확한 상품명을 갖고 나오는 AI 솔루션들은 전부 다 관련된 빅데이터에 포함된 작가들의 작품에 대해서 저작권 계약을 하게 돼 있고 또 저작권 계약도 연도별로 돼 있고 또 그 판매되고 나오는 부가 수익에 대한 러닝 개런티까지도 다 계약서에 명시되게 돼 있습니다. 결국 AI 솔루션이 우리 눈앞에 정상적인 상품으로 지금 챗GPT 판매되듯이 그 다음에 그것들이 구독 경제화 될 수 있는 상황이 오기 시작하면 저작권 계약은 자연스럽게 일상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내가 평생 그렸던 IP와 웹툰의 작품 수가 많을수록 훨씬 더 그 비용은 올라갈 것이고 이제는 이 IP에 대한 개념이 예전에는 내가 100편, 200편, 300편 만화를 만들었다 작품이 있다 하더라도 그 IP에 대해서 드라마나 뭐 게임이나 영화나 애니메이션이 돼야지 IP에 대한 확장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인공지능 솔루션에 내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그게 계속 실시간으로 학습하고 사람들에게 솔루션을 제공하는 순간 그 IP에 대한 러닝 게러트는 더 일상화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아마 저는 AI가 우리 주위에 오면 올수록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게 훨씬 많을 것이다. 왜? 사람들이 그걸 사고 사용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효율성이 결국은 수익성하고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그냥 쉽게 우리가 지금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어려운 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웹툰을 많이 만들어내고 평생 동안 작품을 많이 만들어낸 작가들한테 갈 수 있는 경제적 수익, 수익 모형의 안정성, 확장성 이런 것들에 대한 IP의 효과는 인공지능 솔루션의 상품화가 훨씬 더 많은 저작권적인 확장성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이 데이터 크롤링은 일정한 목적을 가진 데이터를 끌어모을 수 있는데 그것도 정제와 필터링에 대한 효과와 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적절한 데이터를 끌어모으는 기술들이 우선돼야 되겠지요. 자, 이 데이터 크롤링의 가장 중요한 건 타겟팅을 제대로 해야 되고 타겟팅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데이터를 나중에 우리가 프롬프트에서 잘 끄집어내고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방을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방 정리할 때도 그렇잖아. 책상 위에도 문구나 왕구나 안 올려지. 뭐 피겨는 왕구겠구나. 피겨나 문구나 뭐 이제 서류나 여러 것들 또 뭐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책상 주위에 방 주위에 하다못해 그 우리 컴퓨터 내에다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방을 정리해 놨느냐에 따라서 쉽게 찾고 더 빠르게 효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결국 데이터 크롤링은 두 종류예요. 타겟팅과 그 다음에 컬렉팅,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루밍해서 방에다 넣을 것이냐. 이게 단계별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 잘하는 솔루션이 중요한 상품이 될 것이고 거기다가 어떤 이름을 잘 붙여서 나중에 검색과 색인을 할 때 효과적인 시간을 절약할 것이냐. 이제 그게 데이터 라벨링이 되는 겁니다. 데이터 라벨링까지가 잘 돼야지 나중에 프롬프트에서 주제어를 쳤을 때 바로 그림으로 환원될 수 있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웹툰 창작 소프트웨어를 찾아보면 잘 설명되어 있을 겁니다. 데이터를 되 끌어모으고 잘 컬렉팅해서 잘 보관을 하고 라벨을 넣어서 검색할 수 있도록 잘 배치를 하느냐 이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 저작권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 연동해서 여러분 찾아보시면 웹툰 관련 AI 솔루션이 어디까지 와 있나 또 어떻게 발전해 왔나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두 번째 웹툰 관련 솔루션을 얘기하는 건 AI 솔루션은 창작 관련이야. 그러니까 기획과 창작 단계의 솔루션들은 어떻게 발달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어. 우리가 AI 그러면 사람들이 다 창작 기획 단계만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AI는요. 큐레이션도 공부했잖아. 그럼 큐레이션이 AI 큐레이션은 뭐예요? 소비 단계입니다. 소비자들한테 얼마나 친절하게 정보를 보여주고 내가 한 웹툰을 봤는데 끝나자마자 관련된 웹툰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안내를 해줄 수 있는 큐레이션 서비스가 이제는 일상화되고 있죠. 결국 소비 단계 큐레이션도 일종의 AI화 되고 있고 불법 복제 얘기 나오잖아. 불법 복제 유통을 잡아낼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솔루션도 AI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미 많이 상품화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기획 생산 단계 솔루션을 찾는 게 2번 문제라면 토론 발표 문제 3번 주제는 소비와 유통 단계에서의 AI를 찾아보는 겁니다. 자, 웹툰의 소비 단계와 유통 단계에서 AI 솔루션은 어디까지 확장되고 있고 기술적으로 발전해 있는가 그걸 찾아봐서 그게 결국은 앞으로 얼마나 더 유용한 정보로 유용한 자료로 유용한 상품으로 우리 앞에 올 것인가 또 그렇게 온다면 이 시장의 전망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지금 뭐 해외에 서버두고 불법 유통으로 그 작가들이 수익 얻을 수 있는 절반 이상이 다 블랙마켓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저도 늘 특강 때나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문회의에서 인기 없는 작품은 불법 복제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 불법 복제의 수익 모델은 무작정 끌어내서 웹툰을 다 보여주지만 소비자는 돈을 최소한 내건 아예 안 내죠. 그럼 그들은 어떻게 벌어들여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사이트에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광고 모형으로 돈을 버는 거야. 불법 도박이나 뭐 다른 자본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상품화 시켜서 사람들한테 돈을 아주 꼬어주고 게임을 하고 이런 걸로 지금 장사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불법 유통하는 웹툰은 어떤 걸까요? 인기 있는 것만 하는 거야. 아니면 성인물만 하든가. 그렇기 때문에 그 작품도 한정적인 영역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인기 있는 웹툰과 아주 극도의 성인물들, 포르노그래피에 집중된 사람들의 소비 행태를 분석해서
그런 소비에 많이 집중적으로 서버가 수집해서 보여주는 작품들의 타겟팅한 불법 복제 방지 소프트웨어 AI 프로그램도 이미 다 만들어지고 있고 개발되고 있다. 그리고 더 효과적인 큐레이션, 더 효과적인 플레이리스트 제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소비 단계에서 AI 소프트웨어는 어디까지 개발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4번의 문제가 있어요. 4번은 애니메이션 파트입니다. 애니메이션 파트는 사실은 언리얼 엔진이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많이 AI에 대한 필요성을 갖게 됐죠. 왜냐하면 언리얼 엔진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작업을 하면서 시간이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되기 시작했거든. 인원도 최소의 인력으로 갈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술적인 요인이 가지고 있는 제작 단계에서의 효용성에 대해서 인지하게 된 거야. AI가 좋다면 우리도 AI 써야 되겠다. 그래서 AI로 캐릭터 디자인을 하고 AI로 스토리를 잡고 AI로 스토리보드 만들고 AI로 연출하고 AI로 편집하는 것들이 애니메이션 파트에서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그 미국에서 킹 오브 킹스가 아주 협격할 만한 흥행 기록을 만들어서 기생충보다 더 유명해지고 있다라는 보도 기사가 나오고 선생님도 그 방송을 한번 안내한 적이 있는데 사실 그 킹 오브 킹스가 AI를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앞으로 만드는 장편 애니메이션들, 쇼폼 애니메이션들은 제가 볼 때 AI를 안 쓰면 안 될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근데 애니메이션 업계는 그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개발하려거나 거기에 대한 전문 인력을 고용한다거나 많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아직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빨리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AI 솔루션으로 애니메이션 만드는 것들의 실습과 새로운 그 업버전된 기술이 나올 때마다 빨리 배울 수 있는 학습 능력을 배양해서 사회에 나가서는 그런 AI 솔루션의 전문가로서 각각 스튜디오에 배치된다면 훨씬 여러분의 역할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AI로 만든 애니메이션 솔루션과 제작 소프트웨어를 찾아보고 그런 것들이 지금 어느 작품에 얼마나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얼마나 많이 쉽게 배우고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확장되고 있는지를 찾아보는 게 네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소프트웨어가 디지털 솔루션으로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는 이제 프로덕트 소프트웨어와 프로세스 소프트웨어로 나눠집니다. 다시 말하면 그 픽서나 이런 회사가 회사 내에 애니메이터만 쓸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거 우리가 그 회사 내에서만 쓰는 솔루션을 개발해서 회사 내에서만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인하우스 플러그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소프트웨어를 인하우스 플러그인 이게 그 회사 안에서만 쓰는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죠. 프로덕트 테크놀로지와 프로세스 테크놀로지가 있어요. 프로덕트 테크놀로지는 애니메이션을 직접 만드는 제작 기술에 들어가는 것들을 그 회사만 쓸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이제 헤어, 머리, 생머리들, 곱슬머리들 픽사가 이런 거 잘하잖아. 옛날 드림웍스는 머리가 다 묶은 머리야. 그런 기술이 없어서. 근데 이제 디즈니는 이 여자 공주들이 많아서 이 머리칼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만든 게 이제 이 생머리 헤어 기술, 몬스터 주식회사는 털 이런 기술들 이런 것들 다 만들어낸 거거든. 그런 것들을 프로덕트 테크놀로지라고 그래요. 근데 이 제작 파이프라인 자체에서 효과적인 시간과 효과적인 제작 배분으로 빨리 만들고 좋게 만들 수 있도록 또 노는 사람이 없게 제작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각각의 역할을 잘하고 있나라고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우리가 프로세스 테크놀로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니까. 픽사는 수천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여러 프로젝트 관리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또 한 명의 애니메이터가 여러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도 있어. 왜? 이게 단계별로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또 1년 동안 얼마 일을 했는지, 얼마 실수를 했고, 얼마 야근을 했고, 얼마나 지각을 했고, 얼마나 오류를 냈는지를 일일이 찾을 수가 없잖아. 그거를 솔루션 내에서, 프로그램 내에서 다 체크를 자동적으로 해서 연말 연봉 협상 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다 프로세스 테크놀로지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걸 한국 기업에 많이 적용하자, 우리도 그렇게 효용성 내자 했는데 그게 넌센스가 되는 경우가 있어. 왜? 수천 명이 몇백 명씩 각각의 프로젝트에 투입돼서 하고 있는 사람들을 관리했던 프로세스 테크놀로지를 20명, 30명 작업하고 있는 한국 회사 적용한다? 그건 과부하지. 우리가 이제 그런 거 뭐라고 해요? 안 해도 될 거를 너무 많이 투자하는 거야. 사실 농분이 농담은 그래. 20, 30명 애니메이터가 있는 회사는 사장이 저 가운데 책상 위에 올라가서 쭉 모니터 보인대. 그리고 돌아보면서 일 잘하고 있네. 보면은 각각의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금방 체크할 수 있는데 굳이 뭐 그런 솔루션까지 사가지고 돌려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지.
결국 AI도 그렇습니다. AI가 그 회사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얼마나 효율적인 것인지도 이 볼륨 포인트, 다시 말하면 몇 명이 있느냐, 또 몇 개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돌리느냐, 이런 것도 사실은 중요한 조건이다. 국내 시장에 맞춤형으로 AI를 쓸 때 그런 거에 맞게끔 우리가 조건화시키는 것도 사실 중요한 역할이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에 적용시킬 수 있는 AI 솔루션을 만드는 것, 웹툰은 개인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솔루션, 1인용이야. 근데 애니메이션 팀용이거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게 VR과 AR과 MR과 결국은 가상현실 소프트웨어와 어떻게 또 연동될 수 있을 것인지, 결국은 이게 VFX 같은 시각효과하고도 분명히 연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의 확장성도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문학과 음악과 회화 디자인에 이 예술 창작형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적용되고 있는지도 한번 더 넓게 찾아보시면, 이제 그런 것들이 애니메이션과 웹툰 파트에도 음악도 들어오고 미술도 들어오고 다양하게 문학적인 소양도 들어올 수 있어, 시나리오가 있으니까 결국 그런 것들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우리 파트와 어떻게 연동될 수 있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5번째에서는 문학, 음악, 회화 디자인 등의 인공지능 솔루션까지 찾아보는 걸로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결국 인공지능 솔루션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 찾아보는 것들도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하다. 다시 한번 공감하시면서 13주차 발표와 토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주차 애플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